근데 뭐 어차피 이거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네. 뭐 어려운 거 설명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유동 계측 기법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은 챕터가 짠하고 끝나는데 유속 계측 기법은 어디 보자. 크게 보면은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다들 뭐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가 제일 좋다는 아닌데 물론 요즘 게 제일 좋겠지만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다 써져 있나 모르겠네. 피토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요속계. 피토관은 아마 유체 실험에서 쓸 거고 맞아요? 아직 안 했어요? 유체 실험에서? 근데 아마 할 거예요. 피토관은 제일 기본적인 거라. 그 다음에 레이저 도플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자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게 뭐 우리 수업에서 막 학술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컨셉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선박가로서 의미가 있다도 아닌 것 같고 피토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유체역학 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체 실험에서도 배우니까. 그래서 요거 2개는 이제 직접 유동장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접촉 방법이라고 돼 있는 직접 계측? 직접 계측이란 말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유동장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어서 직접 재는 게 위에 2가지고요. 아래쪽 거는 마카가 맛이 갔다 이제 비접촉이라고 돼 있네. 근데 얘는 그럼 비접촉이면 어떻게 재냐? 빛을 이용한 방법으로 재기 때문에 광학적이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우선 피토관 설명을 할게요. 피토관은 유체역학 수업 때 혹시 들었어요? 보기는 봤을 것 같은데 못 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유동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쉽게 보냐면은 비행기 보면은 앞대가리에 딱 이렇게 생긴 것만 꽂혀 있죠. 네, 그게 진짜 피토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유동이 올 때 여기 안쪽에 구멍을 하나 뚫고요. 그 다음에 둘레에다가 원래 구멍을 여러 개를 뚫는데 걔네가 안에서 하나로 모여요. 둘레에 뚫려 있는 구멍은. 그래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따로 관이 빠져요. 이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2군데를 잰다고만 알아둡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걸려요? 압력이? 정압이 걸리겠죠? 들어오다가 어쨌든 여기가 지금 많이 뚫려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되게 안에다가 액체를 채워 놓거든요. 이 액체가 어디 흘러가지 않아요. 안에 그냥 꽉 차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공기든 물이든 와서 여기 닿으면 뭐가 돼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걔가 다 정압으로 바뀌어요. 동압을 가지고 있던 게.
그 다음에 우리가 파스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압력을 재면은 되겠네요. 그쵸? PS라고 합시다. 여기 스태틱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PS인가? 아씨, PS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토탈이 걸리는 거지. 토탈이 정합 더하기 동합인데 걔가 어쨌든 여기 정체점에서는 땅하고 한 번에 걸리잖아요. PT라고 쓰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동합은 원래 있죠. 그래서 지 알아서 가요. 그럼 여기서만 걸리는 건 뭐예요? 순수한 정합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PS만 걸릴 거고 여기는 PT가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동합은 PT.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V가 궁금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씩 맞아요? 책에 있을 텐데. 계산을 하면은 속도가 짠하고 나오는 게 피토관이죠. 이렇게 구하는 게 피토관인데 프로펠러 위치에 유동장을 잴 때 그냥 단순히 길이 방향 유동은 얘로 재면 돼요. 배 진행 방향 유속은. 근데 3차원 유속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피토관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요? 세 방향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죠? 뭐 그럴 것 같잖아. XYZ로. 그렇게 하는데 배 입장에서는 유속이 이쪽 진행 방향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말고 다른 방향으로 피토관을 세우잖아요. 그럼 얘가 제대로 재지겠어요? 잘 안 재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방향을 재는 피토관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앞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각각 압력을 재면은 그 다음에 요거랑 그러면은 얘랑 얘 차이 하면은 진행 방향 유속 그 다음에 얘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얘랑 얘 하면은 어떤 유속이 나와요? 요 방향 유속이 나오겠죠. 우리가 얘 알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가 나와요? 이 방향 나오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동그랗다고 해서 구형 피토관, 반구형. 대개는 이게 여기까지 안 쓰고 이렇게 딱 잘라서 쓰기 때문에 반구 모양으로 돼서 반구형 피토관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일자로 빼. 이렇게 해서 유속 이쪽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얘는 바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책에 써져 있나? 사각뿔대라고 쓰는데 쐐기형이라고 써놨네. 여기는 자주 쓰는 말은 사각뿔의 아랫면이라고 해서 사각뿔대라고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피토관은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피토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걔를 이렇게 놓고 유속을 줘놓고 각도를 막 바꿔요. 얘를. 그래서 얘가 몇 도일 때는 유속이 어떻게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실제 유동장에 집어 넣었을 때 나온 값을 그 원래 만들었던 차트랑 비교를 해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얘는 시스템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피토관을 놓고 얘를 유속은 일정하게 주면서 얘를 이렇게 각도를 다 바꿔가요. 그렇게 해서 각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이를 봐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요즘 진짜로 쓰고 있는 피토관이에요. 근데 기본 원리 자체는 정합과 동합 차이예요. 아까 설명한 거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실험 수업에서도 안 다룰 거고 이제 실제로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은 알게 되는 거일 텐데 뭐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좀 일찍 끝낼게요. 열선 요속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열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기 흘러서 열이 나오는 그 선이거든요. 뭐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얼음 녹일 때도 쓰고 스티로폼 자를 때도 썼죠. 걔를 유동장에 놔요. 그러면은 이 열선 주위로 유동이 흐르면은 얘가 식겠죠. 여러분들 바람 불면 식잖아요.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더 잘 식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선 요속계에 뭐가 있냐면 온도 센서랑 그 다음에 전류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장비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켜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제가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식잖아요. 그럼 전류를 올려요, 얘가.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쵸? 온도계로 얘가 계속 재면서 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전류 양이랑 유속이랑 원래 관계식을 만들어 놓거든요. 처음 센서 만들면.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열선 유속계예요. 그래서 피토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열선 유속계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다 따라가거든요. 피토감은 평균 유속 재는 데 의미가 있고 얘는 이제 변화율 같은 것도 다 잘 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열선 유속계 실제로 보면 열선이 진짜 가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땅 때리면 끊어져요. 그래서 되게 약해요. 그래서 쓰기가 좀 어렵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되게 좋아요. 쓸만한 거고. 밑에 두 가지는 이제 광학적이라고 해서 빛을 쏴서 하는 건데 빛이랑 관련이 있어요. 레이저 도플러 요속계는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도플러 효과라고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뭔가 나한테 빨리 오면은 얘가 이쪽에서 내는 뭔가 뭐야? 진동은 아니지. 파장?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애는 파가 진동수가 짧아지나? 진동이 맞네. 진동수가 작아지죠. 그 다음에 나한테 멀어지면은 진동수가 커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두 점에서 레이저를 똑같이 쏴요. 같은 위상이 조금 다른가?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 다른 위상인데 같은 파장 레이저 만나면 뭐가 생겨요? 중첩이 돼서 물결문이 생기는 거 혹시 알아요?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이렇게 오면은 서로 조금 이게 위상이 어긋나게 하면 여기 물결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 저기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물리 시간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뭐 배운 데도 있을 거 안 배운 데도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원래 물리에서는 안 다루는 건데 그게 뭐야? 지구 공전할 때 빛이 매질이 있냐 없냐 실험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빛 속도를 재가지고 마이클슨 몰리라고 해서 그때 보면 이거 써요. 물결무늬 만들어가지고 요거 돌리면서 이렇게 파장 세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겨요. 얘가. 여기에 꾸준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파장이 생기고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여기를 뿡 하고 지나가면 이거 맞고 반사되겠죠. 그럼 여기에 뭔가 센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반사된 게 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뿌 하고 올 때 여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빠르면은 여기서 반사되는 게 그만큼 빨리 변할 거고 뭐 느리면 느리게 변하겠죠. 그런 식으로 도플러 효과를 쓰긴 하는 건데 레이저 두 개를 모아가지고 쓴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요 점에서의 유속만 잴 수 있어요. 얘도 되게 정확하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잘 재는데 한 포인트만 잰다는 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로 뭐가 안 지나가면 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뭐를 유동을 따라갈 수 있는 입자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비비탄을 쏘든 뭐라든 뭐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유체 안에서 정확히 이 영역에 뭐가 지나가게 하는 게 우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유동 안에다가 물 안에다 뭐 밀가루 같은 거나 어떤 가루를 섞으면은 가루가 지나가면서 찍혀요.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반드시 입자가 지나가게 하지라고 해서 입자를 몽땅 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센서에서 여기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사이에 입자가 너무 많으면은 신호가 제대로 못 오겠죠. 뿌얘져요. 유동이 뿌얘질 정도로 입자를 뿌리면은 얘는 잘 찍히는데 여기 오는 신호가 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게 전적으로 경험에 대한 문제인데 도플러 효과를 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마지막에는 입자 영상 요속계인데 얘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유동 안에다가 입자를 풀어요. 유동을 따라갈 수 있는 입자. 따라갈 수 있는 입자면은 유동이랑 밀도가 같으면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물이랑 밀도가 같은 입자를 뿌려놓고 얘를 사진을 찍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다. 뭐 L만큼 이동했다. 속도는 뭐예요?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저런 식으로 입자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거는 파티클 트래킹이라고 쓰고요. 파티클 트래킹.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계속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속도를 구하는 게 파티클 트래킹 벨로시메트리라고 해서 PTB라고 하고 옛날에 쓰던 거예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입자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난 실험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지 눈에 보여요? 하나하나 못 쫓아요. 못 쫓게 되면은 파티클 트래킹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델타 T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잘라요. 파티클 2개면 안 나오는데 한 3개 했다고 칩시다. 특정한 영역을 잘라서 t만큼 시간 뒤에 이미지에서 얘랑 제일 닮은 데를 찾아요. 뭐 어디가 닮았겠어요? 여기가 대충 3개 찍힌 게 닮았잖아요. 분포된 양상이 닮은 거를 찾는 거예요. 파티클 하나하나 추적이 안 되니까. 닮은 걸 찾으면은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거리 L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속도를 구하는 시스템이 파티클 이미지 벨로시메트리. 그래서 PIB라고 하고 유체역학 실험하는 데는 거의 다 이거 위주로 돌아가요. 요새는.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동장 전체를 놓고 사진만 찍으면은 유동장 전체에 유속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다 포인트 하나씩 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험 시켜놓으면은 이런 거는 한 3달 걸릴 거 이거면 하루면 나오거든요. 되게 좋은 거죠. 다만 장비가 좀 비싸고 세팅이 좀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되게 좋은 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도 다 나오거든요. 쭉 재고 있으니까 얘가 흔들리는 게 나아요. 특히 열선 요속계는 그 점이 되게 좋은데 얘는 뭐냐면은 델타 T만큼 억지로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깜빡 하면서 찍어야 돼요. 그 깜빡하는 사이에 유동이 어떻게 됐나? 그건 얘는 몰라요. 그래서 공간상으로는 좋은데 시간상으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고 물론 장비가 좋아지면서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공간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뭐 따로 할 얘기가 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5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5장은 근데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장은 미리 좀 읽어보고 오세요. 왜냐면 이게 배 형상이 이러면은 뭐 배 주위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칠판에다가 배 형상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리 책을 읽어보고 배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거구나 라는 거는 알고 와야 돼요. 물론 개론이나 선박 계산 시간에 선박 형상 대해서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와가지고 뭐 초장부터 수업 때 뭐 구상 선수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구상 선수가 조파저항이 무슨 근데 구상 선수가 뭔지 모르면 황이잖아요. 그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챕터에서는 배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려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맞을걸?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 예, 그렇게 되고 시험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20문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중간고사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 책만 다루다 하면 되겠죠? 저번에 한 게 복습이었잖아요. 복습 부분이었으니까 여기서 그때 수업 나가는 6장까지 거기에 대해서 객관식 20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똑같이 한 반절 정도? 10문제 정도는 미리 테스트로 내놓고 거기에서 또 30% 전체 문제 30%는 거기서 다시 나갈 거예요. 수정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미리 좀 시험 준비들 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